평소와 다름없이 창가에 앉아 따스한 봄볕을 쬐며 무료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적적함이 밀려올 때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아들 녀석에게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 같이 하세요. 지혜가 어머니 뵙고 싶다고 하네요. 하는 것이었어요.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싶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에도 겨우 얼굴이나 비추며 살가움이라곤 약에 쓰려도 찾아볼 수 없던 며느리 지혜가 저를 보고 싶어 한다니요. 의아함과 동시에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가슴 한구석에서 몽글몽글 피어올랐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혜가 날 보고 싶다니 별일이다. 너스레를 떨며 물으니 아들은 그저 네, 어머니. 지혜가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린대요. 하며 웃더군요. 손주들 재롱 본 지도 까마득한 터라 겸사겸사 잘 되었다 싶었지요. 그래, 그럼 토요일 점심때쯤 도착하게 가면 되겠니? 하고 약속을 잡으니 아들은 네, 어머니. 차표는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모시러 갈까요? 하고 묻길래 괜찮다고 오랜만에 바깥바람도 쐬고 싶다고 둘러댔습니다. 괜스레 마음이 들떠서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외출복을 꺼내 다려놓고 냉장고를 열어 밑반찬거리라도 좀 챙겨갈까 한참을 망설였네요. 토요일 아침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마치 소풍 가는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아들네 집까지는 시외버스를 타고 다시 시내버스로 갈아타야 하는 꼬박 4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정성껏 도시락이라도 싸갈까 하다가 지혜가 맛있는 것을 해놓고 기다린다는 말에 짐이 될까 싶어 간소하게 챙겼습니다. 혹시나 아이들이 좋아할까 싶어 전날 밤 잠을 줄여가며 직접 구워둔 고소한 참깨 강정 몇 개를 예쁜 보자기에 싸서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마치 제 마음처럼 들떠 보였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도 벌써 5년.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기만 했던 며느리 지혜와도 이제는 좀 더 살가운 사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고요. 토끼 같은 손주 녀석들이 얼마나 더 자랐을까. 나를 보면 또 얼마나 해맑게 웃으며 할머니 하고 달려와 안길까 상상하니 긴 여정의 지루함도 잊은 채 입가에 저절로 흐뭇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날 아들 내외와 손주들에게 줄 작은 용돈도 미리 봉투에 넣어 가방 안주머니에 소중히 간직했죠. 드디어 아들네 동네에 도착해 익숙한 아파트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괜스레 옷매무새를 한 번 더 가다듬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은 예상과 달리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신발장에는 남자 구두와 여자 구두가 나란히 놓여 있었지만 아이들 신발은 보이지 않아 조금 의아했죠. 얘들아, 나왔다. 하고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에 아들 녀석과 며느리 지혜가 나란히 늘어져 TV를 보고 있었는데 둘 다 금방 잠에서 깬 듯 머리는 까치집을 짓고 얼굴은 푸석푸석한 모습이었습니다. 더 황당했던 건 집안에 은은하게, 아니 솔직히 말하면 꽤나 역하게 풍기는 술 냄새였어요. 어젯밤 둘이서 얼마나 마셔댔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들이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느릿느릿 일어섰지만 며느리 지혜는 소파에 기댄 채 눈인사만 까딱할 뿐이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서 부랴부랴 달려온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태도였죠. 아이들 안부를 묻자 애들은 어제 처갓집에 보냈어요. 저희도 좀 쉬려고요. 하는 퉁명스러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애써 눌러왔던 불길한 예감이 싸늘하게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점심 먹으러 오라고 해서 왔더니 아직 준비도 안 한 게냐? 제가 최대한 부드럽게 묻자 아들은 그게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어제 좀 늦게까지 하며 말끝을 흐리는데 지혜는 옆에서 하품만 쩍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점심 먹으러 오라고 해서 새벽부터 서둘러 달려왔더니 이제 막 잠에서 깬 모습으로 술 냄새나 풍기고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니? 제 목소리에는 이미 섭섭함을 넘어선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 지혜가 그제야 소파에서 몸을 제대로 일으키며 입을 열더군요. 어머니, 저희는 아침 겸 점심으로 간단히 라면 끓여 먹었어요. 어머니 오신다고 해서 부랴부랴 일어나긴 했는데 속이 영 안 좋아서요. 하는 겁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저를 초대한 장본인들이 이미 식사를 마쳤다니, 그것도 고작 라면으로 때웠다니, 이게 대체 무슨 경우인가 싶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고요. 그럼 나는 어쩌라는 게냐? 이 멀리까지 밥 얻어먹으러 온 사람을 이렇게 푸대접해도 되는 거야? 하고 따져 묻자 며느리 지혜는 잠시 입술을 삐죽거리더니 어머니, 밥 차려드릴까요? 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투에는 미안함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4시간이나 걸려 찾아온 시어머니에게 할 소리인가 싶어 어이가 없었지만 더 이상 신랑이 하고 싶지 않아 꾹 참고 집에 뭐 먹을 거라도 있긴 하니? 하고 물었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잠시 귀찮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더니 마지못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한참을 뒤적거리더니 뼈 해장국을 데워주겠다며 냄비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냉장고에서 다 먹고 얼마 남지도 않은 반찬통 몇 개를 꺼내 성의 없이 식탁 위에 툭툭 던지듯 놓더군요. 시들시들한 김치 한 조각에 멸치 몇 마리가 전부인 멸치볶음, 그리고 정체 모를 나물 무침이 전부였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김이 채오르지도 않은 미지근한 뚝배기에 담긴 뼈 해장국 한 그릇과 공기에 담긴 밥을 제 앞에 아무렇게나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밥이 문제였어요. 누가 봐도 한눈에 찬밥이었고 심지어 공기 가장자리에 붙은 밥알들은 딱딱하게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어제 저녁에 먹고 남은 밥을 그대로 꺼내준 것 같았죠. 예, 지혜야. 이거 말고 따뜻한 밥은 없는 거니? 이가 시원찮아서 찬밥은 좀 먹기가 그런데. 하고 조심스럽게 물으니 며느리 지혜는 어머니, 지금 밥솥에 밥이 하나도 없어서요. 그냥 드시는 게 어떠세요? 하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며 제 속을 긁었습니다. 햇반이라도 정성껏 데워주면 모를까 그마저도 귀찮다는 투였습니다. 정말이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말을 섞어봤자 제 입만 아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욕이나 하고 빨리 이 불편한 자리를 뜨자는 생각으로 마지못해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뼈 해장국 국물을 한술 뜨려는 순간 눈에 확연히 거슬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국물 위에 허연 밥풀 몇 알이 기름과 함께 둥둥 떠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히 자신들이 먹다 남긴 음식을 제게 준 것이 틀림없었어요. 4시간을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온 시어머니에게 그것도 자신들이 뻔뻔하게 초대한 자리에서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를 내놓다니요.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함께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듯한 모멸감이 밀려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수저를 제대로 쥘 수조차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제 표정이 걷잡을 수 없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는지 아들 녀석이 어머니, 왜 그러세요? 입맛에 안 맞으세요? 아니면 어디 편찮으세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눈앞에 밥풀이 둥둥 떠다니는 뼈 해장국과 뻔뻔스러운 며느리 지혜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것은 며느리 지혜의 태도였습니다. 제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고, 저는 어제 마신 술 때문에 속이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못 앉아 있겠어요.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겠어요. 어머니. 하더니 아들 손을 잡아 끌고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방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는 마치 제 가슴을 후려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텅 빈 거실에는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어요. 식탁 위에 놓인 밥풀이 둥둥 떠다니는 모욕적인 뼈 해장국과 함께 말입니다. 찬바람만 휑하니 부는 거실에 앉아 있으니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으니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아들 녀석 밤새 열이 펄펄 끓을 때 맨발로 업고 병원으로 뛰었던 기억, 대학 등록금 마련하느라 남의 집밭 일이며 식당 허드렛 일이며 닥치는 대로 하며 허리가 휘었던 일 결혼 자금 보태주느라 평생 아끼고 아껴 모은 쌈짓돈을 망설임 없이 전부 내주었던 일 며느리 지혜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입덧으로 고생한다기에 좋다는 음식은 다 해다 바치고 산후조리할 때도 반찬이며 국이며 해서 매일같이 날랐던 기억까지. 그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았는데 제게 돌아오는 것이 고작 이따위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라니요. 참을 수 없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인간 이하의 푸대접을 받아야 하는 건가 싶었죠. 차라리 오라고 하지를 말든가.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고 초라하게 만들 거라면 애초에 그 잘난 아들 녀석 입에서 어머니 소리도 나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분노와 서름이 뒤섞여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 좋다 이거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섬뜩한 다짐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떻게든 이 씻을 수 없는 수모를 이 뼛속까지 사무치는 치욕감을 반드시 그것도 아주 똑같이 되갚아주리라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지금 당장 저 안방 문을 박차고 들어가 밥상을 뒤엎고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저만 교양 없고 속 좁은 시어머니 취급을 받을 것이 뻔했어요. 그래, 차분하게, 아주 냉정하게, 그리고 아주 똑같이 돌려주리라. 언젠가 며느리 지혜가 오늘 지금 이 순간 제가 느꼈던 이 처절한 감정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똑같이 느끼게 만들 것이라고 제 자신에게 피눈물로 맹세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빛은 아마 독사보다 더 차갑고 매서웠을 겁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리는 정막 속에서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분노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아주 살짝, 정말 고양이 발걸음처럼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아들 녀석이 고개만 빼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좀 하셨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지혜가 어젯밤에 뭘 잘못 먹었는지 아침부터 계속 속이 안 좋다고 해서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하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이미 다 먹고 치웠다는 듯 빈 그릇과 깨끗한 식탁을 손짓으로 가리켰습니다. 물론 그 뼈 해장국에는 손도 대지 않았고
그대로 싱크대에 가져가 음식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지만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방에서 나올 생각도 않는 며느리 지혜를 향해 최대한 부드럽고 인자한 미소를 가장하며 말했습니다. 얘야, 지혜야. 몸은 좀 괜찮아졌느냐? 오늘 내 덕분에 아주 특별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해장국 정말 잘 먹었다. 다음에는 내가 너희 집에 와서 아주 근사하고 맛있는 걸로 제대로 한상 차려주마. 기대해도 좋다. 제 말에 안방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말 속에 숨겨진 서늘한 칼날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겠지요. 어리석은 것들. 아들네 집을 나서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은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고 또렷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4시간 내내 저는 오로지 어떻게 하면 이 복수를 가장 완벽하게 성공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며느리 지혜에게 오늘 제가 느꼈던 이 지독한 치욕감과 모멸감을 티끌 하나 남김없이 고스란히 되돌려줄 수 있을까? 단순히 똑같은 음식을 먹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날의 상황, 분위기, 심지어 제 표정까지 완벽하게 재현해야 했죠. 며느리 지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일까? 어떤 상황에서 가장 참을 수 없는 당혹감과 굴욕감을 느낄까? 머릿속으로 수백 가지의 시나리오를 그렸다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덜컹거리는 버스 창밖 풍경은 더 이상 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이미 복수 계획을 위한 거대한 작전 상황실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현관에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제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이는 제 격앙된 목소리를 듣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는지 차분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을 하나하나 털어놓자 영숙이는 제 분노와 서름에 깊이 공감해 주었어요. 어머 세상에, 정말 너무했다. 그 지혜라는 며느리. 어떻게 하늘 같은 시어머니한테 그런 몰상식한 대접을 할 수가 있단 말이니? 그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도 안 할 짓이다. 하며 저보다 더 격하게 분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치밀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자 오히려 잘 생각했다며 쌍수 들고 환영하며 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래, 아주 잘 생각했어. 그런 것들은 한번 제대로 아주 처절하게 겪어봐야 정신을 번쩍 차리지. 내가 옆에서 내 복수가 성공하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만 해. 영숙이의 화끈하고 든든한 말에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혼자서는 막막하고 두렵기까지 했던 복수 계획이 든든한 지원군이자 참모를 얻은 듯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복수 계획에 착수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며느리 지혜가 가장 좋아하고 즐겨 먹는 음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놓고 지혜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 하고 물어볼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아들 녀석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보를 캐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아무렇지도 않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다가 슬쩍 떠보았습니다. 아범아, 요즘 지혜는 뭘 제일 잘 먹고 다니니? 입맛 없어 하지는 않고? 다음에 너희 집에 갈 때 뭐라도 좀 맛있는 거 해다 주려고 하는데 지혜가 특별히 좋아하는 거라도 있니? 하고 능청스럽게 운을 띄웠습니다. 아들은 제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별 생각 없이 글쎄요, 어머니. 지혜는 워낙 가리는 거 없이 다 잘 먹긴 하는데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먹고 왔다면서
땡땡 닭갈비가 그렇게 맛있다고 또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긴 했어요. 거기 닭갈비가 양념도 특별하고 꽤나 맵싹하니 젊은 사람들 입맛에 딱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땡땡 닭갈비. 저는 그 이름을 제 머릿속 복수 노트 가장 첫 페이지에 똑똑히 새겨두었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굳이 힘들게 직접 만들 필요도 없이 그 땡땡 닭갈비를 배달시켜서 마치 제가 급하게 준비한 것처럼 꾸미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싶었습니다. 음식만 준비한다고 해서 완벽한 복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었죠. 며느리 지혜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저도 그날의 불쾌하고 모욕적인 상황을 티끌 하나 다르지 않게 똑같이 연출해야 했습니다. 일부러 늦잠을 자고 전날 과음이라도 한 것처럼 숙취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집안도 손님 맞을 준비가 전혀 안 된 것처럼 살짝 어질러 놓아야 했어요. 이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연기하기 위해 미리 연습이라도 하듯 주말 아침이면 일부러 늦게까지 이불 속에서 뒹굴기도 하고 마시지도 않은 술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리고 속이 울렁거리는 척 실감나는 연기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가장 피곤하고 퀭한 표정, 세상 만사 다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 연습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이 다소 유치하고 치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며느리 지혜에게 제가 당했던 것과 똑같은, 아니 그 이상의 굴욕감을 안겨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드디어 복수를 실행할 결전의 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지혜가 그토록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다는 땡땡 닭갈비를 며칠 전에 미리 전화로 예약 주문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템, 바로 먹다 남은 듯한 비주얼을 완벽하게 연출하기 위해 배달 온 닭갈비의 상당 부분을 미리 덜어내어 제가 맛있게 먹어치웠습니다. 보란 듯이 닭갈비의 양을 확 줄여놓고 마치 뼈 해장국 국물에 밥풀이 둥둥 떠다녔던 것처럼 닭갈비 양념 위에 일부러 밥알 몇 개를 슬쩍 떨어뜨려 놓는 치밀함도 잊지 않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찬밥. 며느리 지혜가 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일부러 밥솥에 밥을 거의 다 퍼내고 가장자리가 누렇게 뜨고 살짝 마른 찬밥을 그릇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오차없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이제 제가 쳐놓은 덫에 며느리가 스스로 걸려들기만을 차분하게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하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범아, 이번 주말에 별다른 약속 없으면 집에 한번 들르렴. 지혜도 같이 와서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꾸나. 맛있는 거 해줄 테니 점심이나 같이 먹자. 마치 지난번 그 불미스러운 일은 까맣게 다 잊었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는 자애로운 시어머니의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들은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머뭇거리는 듯 했지만 이내 네, 어머니. 그럼 토요일 점심때쯤 지혜랑 같이 찾아뵐게요. 뭐 특별히 드시고 싶으신 거라도 있으세요? 하고 평소처럼 싹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에서 어떤 의심이나 다른 의도도 전혀 느끼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리석기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만족스러운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복수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으니까요. 토요일 아침 저는 일부러 늦잠을 자는 척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도착할 예정인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야 부랴부랴 침대에서 일어나는 혼신의 연기를 펼쳤죠. 거실에는 어젯밤 친구들과 밤새도록 신나게 놀기라도 한 것처럼 과자 봉지와 음료수 캔 몇 개를
일부러 여기저기 널브러뜨려 놓았습니다. 물론 실제로 제가 마시거나 먹은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싱크대에는 일부러 설거지거리도 조금 쌓아두고 식탁 위에는 어제 저녁 먹고 치우지 않은 것처럼 갈은 몇 개를 올려두었고요. 며느리 지혜가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때 지난번 제가 그들의 집에서 느꼈던 그 황당함과 불쾌감을 조금도 다르지 않게, 아니 오히려 몇 배는 더 강렬하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딩동하고 울렸을 때 저는 최대한 부스스하고 피곤에 절은 모습으로 현관문을 열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들 녀석의 밝은 목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멋쩍은 표정의 며느리 지혜와 함께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일부러 하품을 크게 하며 눈을 비비적거리고 어이구, 너희들 벌써 왔니? 내가 어젯밤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랑 회포 푸느라 술을 좀 많이 마셨더니 영 정신이 없어서 이제야 일어났네. 아이고 머리야. 하며 이마를 짚고 비틀거리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제 충격적인 모습과 한눈에 봐도 엉망진창인 집안 풍경을 번갈아 보던 아들과 며느리 지혜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특히 며느리 지혜의 표정은 순간 싸늘하게 굳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이게 무슨 경우람? 하며 기가 막혔을 겁니다. 점심 드시러 오라고 해놓고 이게 무슨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듯 혹은 어이없다는 듯 말을 끝맺지 못하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것들아. 진짜 쇼는 지금부터니까. 하고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가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네. 너희들 점심 먹으러 온다고 했었지? 저는 마치 이제야 그 사실이 생각났다는 듯 과장된 몸짓으로 이마를 탁 치며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어제 저녁에 먹다 남은 닭갈비가 냉장고에 좀 있는데 그거라도 데워줄까? 버리기는 아깝고 맞다. 마침 너희 지혜가 그렇게나 좋아한다는 그 유명한 땡땡 닭갈비인데 어제 시켜 먹고 남은 거야. 제 말에 며느리 지혜의 눈이 본능적으로 살짝 커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먹고 싶어 했던 음식이라는 말에 잠시나마 경계심을 풀고 기대감을 갖는 것일까요? 아들은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습니다. 저희 그냥 나가서 간단하게 사 먹을게요. 어머니도 편찮으신 것 같은데 쉬세요. 하며 극구사양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이미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도 멀리까지 왔는데,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냥 보낼 수 있나? 금방 데워줄 테니 거기들 앉아서 잠시만 기다리고 있어. 저는 비틀거리는 척하며 주방으로 들어가 미리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땡땡 닭갈비를 꺼내 프라이팬에 되는 대로 옮겨 담았습니다. 일부러 양념이 조금 탄 듯이, 그리고 먹음직스럽기보다는 지저분해 보이도록 대충 데우면서 그 위에 미리 준비해둔 밥풀 몇 알을 마치 실수인 것처럼 슬쩍 뿌렸죠. 그리고 냉장고에서 가장자리가 누렇게 뜨고 살짝 마른 찬밥 2공기를 꺼내 전자레인지에 성의 없이 대충 데웠습니다. 따뜻하기는커녕 미지근한 정도였죠. 잠시 후 저는 며느리 지혜가 저에게 했던 것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양이 현저히 줄어든 닭갈비 한 접시와 보기에도 형편없는 찬밥 2공기를 식탁 위에 차렸습니다. 반찬은 당연히 아주 단출하게 냉장고에 있던 씌어 빠진 김치 하나만 꺼내 놓았고요. 자, 많이들 먹어라. 어제 내가 먹던 거라 맛이 어떨지는 보장 못한다만 그래도 지혜 내가 좋아하는 거라니 다행이네. 저는 최대한 천연덕스럽고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말하며 그들의 반응을 예리하게 살폈습니다.
닭갈비와 찬밥을 받아든 며느리 지혜의 표정은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처럼, 아니, 한 편의 드라마처럼 시시각각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그토록 먹고 싶어 했던 땡땡 닭갈비라는 사실에 잠시나마 안도하는 듯한, 어쩌면 약간의 기쁨마저 스치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닭갈비 양념 위에 보란듯이 떠있는 허연 밥풀과 한눈에 봐도 오래되어 딱딱해 보이는 찬밥을 발견하고는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차마 음식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허공에서 몇 번이나 망설이는 모습이 역력했죠. 아마도 그 순간 며느리 지혜는 불과 얼마 전 자신이 저에게 저질렀던 그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행동들이 필름처럼 생생하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제가 느꼈던 그 참을 수 없는 불쾌함과 뼛속까지 스며드는 모멸감을 이제야 비로소 아주 똑같이, 아니 몇 배는 더 강렬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겠지요. 아들 녀석도 이 숨막히고 어색하기 짝이 없는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와 며느리 지혜의 눈치를 번갈아 살피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통쾌함이 용솟음쳤지만 겉으로는 묘한 긴장감과 살얼음판 같은 냉기가 식탁 위에 무겁게 감돌았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닭갈비와 밥, 그리고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 창백하게 질린 얼굴에는 당혹감, 불쾌감, 혐오감,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에서 오는 처절한 죄책감까지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듯했어요. 아마도 머릿속으로는 자신이 시어머니인 저에게 저질렀던 그날의 오만하고 무례했던 행동들이 마치 고장난 영사기처럼 끊임없이 그리고 고통스럽게 재생되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무심코 혹은 어쩌면 약간의 악의와 오만함을 담아 저질렀던 그 비열한 행동이 이렇게나 정확하게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겠죠. 수저를 쥔 가녀린 손이 미세하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떨리는 것을 보니 꽤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그저 묵묵히 며느리 지혜의 일거수일투족을 차가운 눈빛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죠. 식탁 위에는 숨막히는 정적과 함께 음식 냄새 대신 어색하고 불편한 공기만이 무겁게 흘렀습니다. 아들 녀석은 이 얼음장같이 차가운 분위기를 어떻게든 해소해 보려고 애쓰는 듯 했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식은 땀만 뻘뻘 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좀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지혜야, 너도 너무 그렇게 있지 말고 좀 먹어봐. 볶음밥이라고 생각하면서 먹어하고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건네 보았지만 며느리 지혜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문 채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들 녀석도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아니 확실하게 눈치챘을 겁니다. 자신의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끔찍하고 몰상식한 행동을 했었는지, 그리고 지금 바로 그 혹독한 대가를 바로 눈앞에서 치르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차마 누구의 편도 들 수 없는 난처하고 궁색한 입장이었을 겁니다. 그러게 평소에 아내 교육 좀 잘 시키지 그랬니? 얼마나 그렇게 피 말리는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그 침묵을 깨고 마침내 며느리 지혜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모기만 한 그러나 분명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때 정말 잘못했어요. 그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깊은 부끄러움, 그리고
참회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이미 흥건하게 젖어 붉어져 있는 것을 보니 아마 터져 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참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정말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어머니께서 그때 얼마나 속상하시고 화가 나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며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느리 지혜의 그 뒤늦은 사과를 아무 말 없이 차가운 표정을 유지한 채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과 한마디를 받기 위해 이 모든 일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까지 흘리며 용서를 비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지혜의 눈물 젖은 사과에 저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에 성공했다는 짜릿하고 통쾌한 감정과 함께 동시에 왠지 모를 씁쓸함과 허탈함이 파도처럼 동시에 밀려왔어요. 저는 애써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는지 똑똑히 알았다니 그걸로 됐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낮고 담담하게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너에게 이런 식으로까지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 하지만 내가 그때 내가 느꼈을 그 참담하고 비참한 감정을 아주 조금이라도,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헤아려 주길 바랐을 뿐이다. 사람 사이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한다. 더 이상 날카로운 말로 질책하거나 지난 일을 끄집어내 다그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며느리 지혜는 충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는 듯 보였으니까요. 아들 녀석이 그제야 기다렸다는 듯 조심스럽게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잘못 가르친 탓입니다. 제가 중간에서 남편 역할을 제대로 잘했어야 했는데 지혜도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반성하고 뉘우쳤을 거예요. 그렇죠, 여보. 하며 눈물바람인 며느리 지혜를 안쓰럽게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고개만 연신 끄덕였죠. 아들은 제게 어머니, 이제 그만 노여움 푸시고 저희랑 같이 식사 제대로 해요. 제가 지금 당장 나가서 어머니 좋아하시는 걸로 아주 맛있는 거 시켜올게요. 네. 하며 어떻게든 이 불편한 상황을 수습하고 어색한 분위기를 바꿔보려 애썼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도 이번 일을 계기로 똑똑히 알아둬야 한다. 내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아니 그 어떤 어른에게든 어떻게 행동하는지 항상 주의 깊게 잘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만약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아주 단호하게 바로잡아줘야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내 역할이고 책임이다. 알겠느냐?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제 따끔한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점심은 그 누구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진 땡땡 닭갈비와 찬밥은 한술도 뜨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죠. 아들 내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무겁고 침통한 표정으로 제게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는 도망치듯 집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의 축 처진 뒷모습을 보면서 그렇게나 간절히 바랐던 복수에 성공했다는 통쾌함보다는 왠지 모를 깊은 허탈함과 씁쓸함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해야 했을까 하는 뒤늦은 후회와 자책감이 들기도 했고요. 물론 며느리 지혜의 그릇된 버릇을 확실하게 고쳐주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만족스러웠지만
동시에 이 일로 인해 아들 내외와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 서먹해지고 멀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새로운 걱정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는 마침내 끝났지만 앞으로 이 불편하고 어색해진 관계를 어떻게 다시 회복해 나가야 할지 또 다른 무거운 고민이 시작된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의 축 처진 뒷모습을 보고 난 후 한동안은 정말이지 제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밤이 되면 이런저런 생각에 잠 못 이루기 일쑤였죠. 복수를 했다는 후련함은 아주 잠깐이었고 그보다는 괜한 일을 벌여 애꿎은 아들 녀석 가슴에 대못을 박고 고부관계만 돌이킬 수 없이 어색하게 만든 것은 아닌가 하는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따금씩 영숙이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영숙이는 언제나처럼 제 편이 되어 잘했다. 아주 속 시원하다. 그런 못된 것들은 한번 제대로 당해봐야 정신을 번쩍 차린다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하고 열을 내며 제 등을 두드려 주었지만 정작 제 마음은 그저 무겁기만 했어요. 아들 녀석의 전화도 눈에 띄게 뜸해졌고 어쩌다 통화를 해도 예전처럼 살가운 농담 한마디 없이 사무적인 용건만 이야기하고 끊기 일쑤였죠. 그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싸하게 아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 심했나,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서 이 사달을 냈나 하는 자책과 회한이 밤낮 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스산한 바람이 불던 주말 저녁이었어요. 갑자기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기에 누구인가 하고 인터폰을 봤더니 아들 녀석과 며느리 지혜가 잔뜩 풀이 죽은 얼굴로 현관문 앞에 어색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서 그 난리를 치르고 돌아갔을 때처럼 잔뜩 겁먹거나 원망스러운 표정은 아니었지만 뭔가 아주 큰일이라도 터진 듯 두 사람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과 절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잠시 찾아뵈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에 우렁참은 온데간데 없이 물에 젖은 솜처럼 축 처져 있었고 며느리 지혜는 그 옆에서 여전히 고개만 푹 숙인 채 제 눈치를 살피며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직감적으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음을 느꼈지만 애써 태어난 척하며 두 사람을 일단 거실로 들였습니다.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내어주려고 주방으로 향하는데 등 뒤에서 느껴지는 두 사람의 무거운 한숨 소리가 제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자리에 마주 앉자마자 아들 녀석은 한참을 뜸들이다가 어렵게, 정말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면목 없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그만 나오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 잠시 멍하니 아들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나왔다니? 그 번듯하고 좋은 회사를 왜 갑자기 그만둬? 하고 되묻자 아들은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찻잔만 하염없이 내려다보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구조조정 대상에 제가 포함됐어요. 어제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가 된 거죠. 힘없이 내뱉는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와서 꽂히는 듯 했습니다. 순간 망치로 머리를 아주 세게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아찔하고 멍해졌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대기업 부장으로 번듯하게 회사에 다니는 것이 제 유일한 자랑이자 삶의 낙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니요. 며느리 지혜는 옆에서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으로 두 손을 마주 잡은 채 아들의 팔짱만 더욱더 꼭 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고 처량해 보이던지
차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마치 죄인들처럼 거실에 둘러앉아 밤늦도록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의논했습니다. 아들은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있긴 하지만 그걸로는 당장 다음 달 아파트 대출금이며 아이들 학원비를 감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이런저런 일자리를 급하게 알아보고는 있지만 마흔이 훌쩍 넘은 나이에 이렇다 할 기술도 없고 경력도 애매해서 대기업 부장 출신이라는 타이틀이 오히려 재취업에 걸림돌이 되는 것 같다는 절망적인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차라리 기술이라도 하나 제대로 배워둘 걸 그랬어요. 이렇게 허무하게 길바닥에 나앉을 줄 알았다면 당장 애들 얼굴 보기가 민망해서 집에 들어가기도 싫습니다. 제가 가장으로서 뭘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기만 해요. 아들의 처절한 하소연을 듣고 있자니 제 마음도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 와중에도 한편으로는 지난번 그 일 때문에 우리 모자 사이에 그리고 고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는데 어쩌면 이 절망적인 상황이 그 벽을 허물고 다시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복잡하고 이기적인 심경도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우리 집은 그야말로 초상집 같은 암울한 분위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아들은 매일같이 동네 도서관 구석자리에 틀어박혀 컴퓨터 앞에 앉아 구인 광고만 뒤적이며 시간을 보냈고 며느리 지혜는 그런 남편 곁을 묵묵히 지키며 함께 한숨만 내쉬었죠. 두 사람 다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얼굴에는 웃음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그렇게 방구석에 처박혀 앉아서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잖니. 뾰족한 수가 없다면 뭐라도 우리 힘으로 직접 시작해봐야 하지 않겠니? 제 현실적인 말에 아들은 어머니, 지금 제 심정이 어떤지 아세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평생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 뭉치랑 씨름하고 부하 직원들한테 지시나 하던 놈이 갑자기 뭘 할 수 있겠냐고요. 하며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옆에서 여보,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요즘 인터넷으로 물건 떼다 파는 사람들도 많다던데 우리도 그런 거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거라도 시작해 볼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아들은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젊고 아이디어 넘치는 애들도 성공하기 힘든 세상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뭘 한다고. 경쟁도 너무 심하고 무엇보다 미천이 있어야 뭘 시작하든 말든 하지. 하며 맥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사람 다 현실 감각이라고는 약에 쓰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는 소리만 하고 있으니 제 속은 답답함에 까맣게 타들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절망과 무기력함 속에서 또 며칠을 더 허송세월하다가 제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두 사람을 앉혀놓고 아주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 지난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럴 때일수록 가장 정직하고 기본적인 걸 해야 한다. 그건 바로 음식 장사 같은 거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하루 세끼 밥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망할 걱정은 다른 사업보다 덜하지 않겠니? 제 다소 갑작스러운 제안에 아들과 며느리 지혜는 잠시 서로의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더군요. 음식 장사요? 어머니, 저희가 무슨 수로 음식 장사를 해요. 둘 다 요리라고는 라면 물 맞추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요. 아들이 기가 막힌다는 듯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어머니, 요즘 뜨는 아이템들은 이미 레드오션이라 경쟁도 너무 치열하고
저희는 이렇다 할 특별한 기술이나 자본도 없으니. 제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문득 뇌리를 번개처럼 스치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만 픽 하고 참았던 웃음이 터져나오고 말았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웃으시는 거예요? 저희 지금 심각한데요. 며느리 지혜가 잔뜩 의아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애써 참으며 빙긋 아주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지혜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예, 우리 지혜야. 내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 그거 하면 되겠다. 순간 아들과 지혜의 얼굴에 당혹스러움과 불안감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히 지혜는 안 그래도 하얗던 얼굴이 더욱더 창백하게 질리면서 네. 어머님, 제가 대체 뭘 잘한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정말이지 요리에는 영 소질이 없는 걸요 하며 두 손을 마구 내저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고 안쓰럽던지 저는 결국 참았던 웃음을 크게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왜 소질이 없어? 우리 지혜, 다른 건 몰라도 국물에 밥 마는 건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잖니. 아주 특별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말이야. 우리 그때 아주 잊지 못할 추억의 뼈 해장국 먹었던 거 설마 벌써 잊은 건 아니겠지? 제 뼈 있는 농담 한마디에 거실 분위기는 순간 싸늘하게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와 지혜 눈치를 번갈아 살폈고 지혜는 얼굴이 잘 익은 홍당무처럼 새빨개져서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만 감싸쥔 채 꼼지락거리고 있었죠. 저는 그런 두 사람의 반응은 아랑곳하지 않고 웃음기를 거둔 채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콩나물 국밥집 하자. 그건 내가 젊었을 때부터 수십 년간 끓여온 거라. 눈 감고도 육수 맛을 기가 막히게 낼 수 있는 내 필살기 중에 필살기다.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수록 콩나물 국밥만큼 든든하고 서민적인 음식이 또 어디 있겠니? 가격 부담도 적고 아침, 점심, 저녁 언제 먹어도 속 편하고. 아범 너는 나랑 같이 주방일 제대로 배우고 우리 지혜 너는 홀에 나가서 손님들한테 살갑게 웃으면서 서빙하고 계산하고. 어떠냐? 이보다 더 완벽한 조합이 어디 있겠어? 제 단호하고 확신에 찬 제안에 아들과 지혜는 한동안 멍하니 저만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그 껄끄럽고 부끄러웠던 기억을 다시 한번 정면으로 끄집어내는 듯한 제 제안이 당황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다른 뾰족한 대안이나 선택지가 없는 절박하고 막다른 상황이었으니까요. 한참 동안의 무거운 침묵 끝에 아들이 먼저 결심한 듯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요. 며느리 지혜도 모기만 한 작은 목소리로 저도 어머니, 아버님 따라서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뭐든 시켜만 주세요. 하고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파란만장하고 기상천외한 콩나물 국밥집 창업 도전기가 그 막을 올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역시나 가장 먼저 부딪힌 현실적인 문제는 자금 마련이었어요. 제가 평생 아끼고 모아둔 얼마 안 되는 쌈짓돈과 아들의 퇴직금을 합쳐도 서울 시내에 번듯한 가게 하나를 얻고 기본적인 주방 설비와 테이블 등을 갖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이런저런 시중은행과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을 며칠 밤낮으로 알아보고 부족한 자금을 대출받기로 어렵사리 결정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들 녀석과 또 한 번 적잖이 의견 충돌이 있기도 했어요. 아들은 이왕 시작하는 거 대출을 좀 더 과감하게 받아서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하고
위치도 좀 더 번화한 곳에 번듯하게 시작하자고 주장했지만 저는 얘야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는 옛말 하나 틀린 거 없다. 우리는 우리 분수와 형편에 맞게 처음에는 소박하지만 내실 있게 시작해서 차근차근 키워나가야 한다. 처음부터 너무 욕심부리면 큰 코 다친다. 고 단호하게 반대했죠. 며칠간의 팽팽한 설전 끝에 결국 제 고집대로 최소한의 자금만 빌려서 작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가게 자리를 알아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아들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학가나 오피스 상권을 고집했지만 그런 곳은 이미 권리금이며 월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발품을 팔아 동네 구석구석, 재래시장 골목까지 샅샅이 돌아다니며 마치 숨겨진 진주를 캐내다 괜찮은 가게 자리를 찾아다녔어요. 그렇게 며칠을 헤매던 중 마침 오래된 재래시장 안쪽 낡았지만 정겨운 골목 어귀에 작지만 아담한 가게 하나가 급매물로 나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권리금도 거의 없고 월세도 아주 저렴해서 우리 형편의 안성맞춤이었죠. 무엇보다 아침 일찍부터 장 보러 나오는 사람들이나 주변 가게 상인들 대상으로 아침 장사를 하기에 더없이 좋은 위치다 싶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어머니, 이런 허름하고 낡은 골목 안에서 요즘 세상에 누가 밥을 사 먹겠어요? 장사 안 돼서 망하기 딱 좋은 자리 같은데요. 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투덜거렸지만 얘야, 음식 맛만 정말 기가 막히면 손님은 귀신같이 알아서 찾아오는 법이다. 그리고 진짜 배기 맛집은 원래 이렇게 허름한 곳에 숨어 있는 법이야. 두고 보렴, 내 말이 맞나 틀리나 하는 제 확신에 찬 설득에 결국 마지못해 따르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데 세 사람 모두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인테리어는 당연히 단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기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결해야 했어요. 낡고 지저분한 가게 벽 페인트 칠은 우리 세 식구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며칠 밤낮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해냈고 테이블이나 의자, 냉장고, 가스레인지 같은 주방 집기들도 인터넷 중고 장터와 황학동 주방 거리를 샅샅이 뒤져발품 팔아 헐값에 구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기를 당할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고 겨우 구해온 중고 냉장고가 다음날 바로 고장 나버려서 한바탕 난리를 치르기도 했죠. 지혜는 처음에는 이런 허름하고 초라한 가게에서 과연 장사가 제대로 될까 걱정하는 눈치였지만 함께 가게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꾸며가면서 조금씩 가게에 정을 붙이는 듯 했어요. 의외로 지혜가 아기자기한 화분이나 예쁜 그림 액자를 골라와 가게 분위기를 살리는데 소질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머, 우리 지혜가 이런 섬세한 감각도 다 있었네? 가게가 한결 환해졌다. 하고 진심으로 칭찬해주니 얼굴을 살짝 붉히면서도 입가에는 수줍은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게 오픈을 코앞에 두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역시 둘도 없는 우리 가게만의 콩나물국밥 맛을 완벽하게 잡아내는 것이었죠. 저는 제가 수십 년간 몸으로 익히고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한 저만의 황금 비율, 비법 육수 내는 법부터 시작해서 콩나물을 가장 아삭하고 맛있게 삶는 시간, 밥알이 국물과 가장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맛있게 퍼지는 정도까지 제 모든 노하우를 아들과 며느리 지혜에게 하나하나 아낌없이 전수했습니다. 아들은 생각보다 진지하고 꼼꼼하게 배우려는 의지를 보였지만 역시나 며느리 지혜는 요리에는 영 젬병이었어요. 콩나물을 너무 오래 삶아 흐물흐물하게 만들거나 육수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
맹탕으로 만들거나 소금국으로 만들기 일쑤였죠. 그때마다 저는 얘야,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 손님들 입맛이 얼마나 예리하고 까다로운데 이따위 실력으로 장사하겠다고 나선 게냐? 하며 불호령을 내리며 따끔하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면 지혜는 금방이라도 큰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릴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다음 날이면 또다시 새벽같이 일어나 묵묵히 콩나물 대가리를 다듬고 뜨거운 불 앞에서 육수를 적고 있었죠. 그런 지혜의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독하다, 저것도 보통 내기는 아니다 싶어 대견하고 기특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개업 전날 밤 마지막으로 끓여낸 콩나물 국밥 맛을 보는데 드디어 제가 원하던 그 깊고 시원한 맛이 나더군요. 세 식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말없이 웃었습니다. 드디어 어머니 손맛 시골 콩나물 국밥이라는 요즘 젊은 사람들 취향에는 다소 촌스럽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래서 더 정감 있고 푸근한 느낌을 주는 간판을 내걸고 가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개업식이라고 할 것도 없이 조촐하게 시작했지만 제 마음은 마치 수십 년 전 시집 오던 날처럼 설렘과 긴장으로 밤새도록 두근거렸어요. 정말이지 밤새 한숨도 제대로 못 자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였습니다. 혹시나 육수 맛이 변하지는 않았을까? 콩나물은 제대로 삶아졌을까? 손님들이 한 명도 찾아오지 않으면 어쩌나 온갖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드디어 동이 트고 이른 아침 첫 손님이 어색하게 가게 문을 빼꼼 열고 들어왔을 때 저도 모르게 너무나 허둥지둥하며 반갑게 인사하려다 물컵을 바닥에 떨어뜨려 와장창 깨뜨릴 뻔했다니까요. 그만큼 긴장했던 게지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가마솥 한가득 끓여낸 뜨끈하고 뽀얀 국밥을 조심스럽게 첫 손님 앞에 내놓았는데 그분이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으로 가져가는 그 찰나의 순간까지 우리 세 식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분의 표정만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맛이 없다고 하실까봐 아니면 뭔가 부족하다고 하실까봐 심장이 조마조마했죠. 이야 사장님, 국물 한번 끝내주게 시원합니다. 어제 친구 녀석들이랑 밤새도록 마신 술이 그냥 단번에 확 깨는 기분이네요. 그 우렁차고 시원한 한마디에 그동안 저희가 겪었던 모든 고생과 시름 그리고 불안감까지도 마치 봄날 눈 녹듯 스르르 사라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아들과 지혜 그리고 저까지 세 사람 모두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누구 먼저랄 것도 없이 눈가에는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 글썽였죠. 그래,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뭉클하게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고 드라마 속 성공담처럼 아름답고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음식 장사라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쉽고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매일매일 뼈저리게 느껴야 했어요. 개업 초반 며칠 동안은 그야말로 좌충우돌,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저와 아들 그리고 지혜까지 세 사람의 손발이 제대로 맞지 않아 주문이 계속 밀리거나 분명 뚝배기 2개를 시키셨는데 엉뚱하게 3개가 나가는 등 음식이 엉뚱한 테이블로 잘못 배달되는 일도 부지기수였죠. 특히 정신없이 손님이 몰리는 점심시간에는 서로의 동선이 마구 꼬이고 마음은 급한데 몸은 따라주지 않으니 짜증이 솟구쳐서 서로에게 날카로운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지혜야, 너는 손님이 뭘 시켰는지 제대로 듣고 있는 거니? 아범아, 너는 국밥 하나 끓이는데 왜 이렇게 꿈을 대는 게냐?
어머니, 저도 지금 정신없거든요. 하는 시기였죠. 밤이 되면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에 잠 못 이루면서도 다음 날이면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곤 했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처음 며칠 동안은 낯선 손님들 앞에서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주문받는 목소리도 모기 소리만큼이나 기어 들어갈 듯 작았으며 계산할 때 돈을 잘못 거슬러주는 실수도 잦았습니다. 손님들이 뭔가 물어보면 당황해서 우물쭈물하기 일쑤였고 그럴 때마다 제가 대신 나서서 해결해야 했죠. 아들 녀석 역시 익숙지 않은 뜨거운 주방 불 앞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고된지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며 밤마다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잠자리에 들었고 아침이면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나타나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 혼자 마치 옛날 이야기 속 홍길동처럼 주방과 홀을 번개같이 뛰어다니며 육수도 끓이고 국밥도 말고 설거지도 하고 손님 응대까지 모든 일을 처리해야 했으니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지경이었어요. 하루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며 국밥값을 못 내겠다고 버티는 고약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국밥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둥, 콩나물이 덜 익었다는 둥, 트집이란 트집은 다 잡더니 급기야는 공짜로 국밥 한 그릇을 더 내오지 않으면 인터넷에 악성 후기를 올리겠다고 으름장까지 놓더군요. 순진하고 마음 약한 지혜는 그 손님의 막무가내식 태도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눈물까지 글썽이자 제가 보다 못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님, 그렇게 막무가내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 국밥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돈을 받지 않거나 새로 정중히 다시 끓여드리겠지만 이건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손님들도 다 보고 계십니다. 하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그리고 주변 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눈빛으로 대처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술에 잔뜩 취한 손님이 들어와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아들 녀석이 경찰에 신고하는 소동까지 벌어지기도 했죠. 그런 크고 작은 전쟁 같은 일들을 매일같이 겪으면서 온실 속 화초처럼 곱게만 자랐던 지혜도 조금씩 세상 물정에 눈을 뜨고 강단 있는 장사꾼으로 조금씩 단단해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새 손님들에게 먼저 다가가 살갑게 말을 건네고 손님이 부르기 전에 반찬이 떨어진 것을 먼저 알아채고 척척 가져다 주는 센스도 생겼더라고요. 가끔은 까다로운 손님의 불평도 재치 있게 받아넘기며 오히려 웃음으로 마무리하는 여유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지혜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손님들도 저 집 젊은 새댁이 참 싹싹하고 인물도 환해서 국밥 맛이 더 좋다. 며느님 웃는 얼굴 보려고 일부러 찾아온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니 제 어깨가 다 으쓱해지고 그간의 고생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녀석도 처음에는 고된 육체 노동과 장사 스트레스에 지쳐 힘들어했지만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무거운 책임감 때문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잃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절박함 때문인지 예전에 무기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아니 그 이상을 해냈습니다. 매일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저와 함께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가서 그날 사용할 가장 신선하고 질 좋은 콩나물과 황태 그리고 각종 채소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꼼꼼하게 골라왔고 밤늦게 가게 문을 닫은 후에도 혼자 남아 다음날 장사 준비와 산더미 같은 설거지 그리고 가게 구석구석 청소와 뒷정리까지 도맡아 했죠. 주방 일에도 점차 익숙해져서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육수를 내고 국밥을 말아냈습니다.
가끔은 저 몰래 새로운 밑반찬을 개발해 보겠다며 밤늦도록 주방에서 끙끙대기도 하고 육수 맛을 조금이라도 더 깊고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 이런저런 재료를 넣어보며 연구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죠. 그런 아들의 듬직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그래, 내 아들이 저렇게 다시 일어서는구나 싶어 대견하고 고마웠습니다. 고된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치고 컴컴한 밤늦게 셔터를 반쯤 내린 가게 한 구석에 우리 세 식구가 녹초가 된 몸으로 둘러앉아 그날 팔다 남은 식은 국밥에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씩을 주거니 받거니 기울이며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우리 가족의 유일한 낙이자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그 검은색 양복 입은 아저씨 손님 때문에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국밥 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 버럭 소리를 지르는데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요. 지혜야, 그래도 내가 오늘은 단 한 건의 실수도 없이 주문도 척척 받고 계산도 정확하게 잘 해줘서 내가 얼마나 든든하고 고마웠는지 모른다. 이제 정말 프로 다 됐어. 아범아, 내일은 육수 낼 때 황태 대가리랑 다시마 좀 더 팍팍 넣어라. 날씨가 쌀쌀해지니 국물 맛이 더 깊고 진해야 손님들이 좋아하실 게다. 네, 어머니. 그리고 지혜 씨, 오늘 계산할 때 보니까 손님한테 인사하는 목소리가 훨씬 더 밝고 커졌던데요. 아주 보기 좋았어요. 그런 소소하고 정겨운 대화들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보듬고 이해하며 다독이며 하루하루 더욱더 끈끈하고 살가운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끓여낸 우리 국밥 맛은 결코 손님들을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않더군요. 처음에는 가게 주변 상인들이나 동네 어르신들이 한두 분씩 해장 삼아 혹은 간단한 요기 삼아 찾아주시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골목길 안에 허름하지만 기가 막히게 맛있는 진짜배기 콩나물 국밥 맛집이 있다더라. 한번 먹으면 그 시원하고 깊은 국물 맛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다더라. 사장님 인심도 후해서 콩나물이랑 밥도 찬더미처럼 쌓아준다더라 하는 기분 좋은 입소문이 마치 봄날 아지랑이처럼 솔솔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택시기사님들 사이에서는 이미 꼭 들러야 할 아침 식사 코스로 정평이 났고 근처 회사 직원들은 점심시간이면 단체로 몰려와 우리 가게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삼삼오오 찾아와 연신 스마트폰으로 국밥 사진을 찍어 자신들의 SNS에 인생 국밥 등극, 해장 성지 발견 같은 재치 있는 글과 함께 올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멀리 부산이나 광주 같은 다른 도시에서 일부러 소문 듣고 찾아왔다는 고마운 손님들도 심심찮게 생겨났죠. 주말이나 평일 점심시간에는 가게 앞에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서 30분 이상 기다리는 진풍경도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온몸은 천근만근 파김치가 되었지만 매일 저녁 마감 후 통장에 차곡차곡 찍히는 액수가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늘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장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꼭 다시 올게요. 하며 만족스러운 환한 표정으로 두둑한 배를 두드리며 가게 문을 나서는 손님들을 볼 때마다 지난날 겪었던 모든 시름과 고통 그리고 가슴 깊이 맺혔던 억울함까지도 마치 따뜻한 봄볕에 눈 녹듯 스르르 사라지는 것 같은 큰 보람과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느덧 우리 어머니 손맛 시골 콩나물 국밥집은 그 동네에서 아니 어쩌면 서울 시내에서도
아름아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소문난 명물 맛집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아들은 이제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 제법 사장님다운 카리스마와 포스를 물씬 풍기며 뜨거운 주방을 진두지휘하는 믿음직한 주방장이자 경영자가 되었고, 며느리 지혜는 특유의 밝고 상냥한 미소와 능숙한 손님 응대로 손님들의 칭찬과 사랑이 자자한 우리 가게의 얼굴이자 마스코트,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만능홀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가게가 너무 비좁아 밀려드는 손님들을 더 이상 다 받을 수가 없어서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에 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조금 더 받아 근처에 지금보다 조금 더 넓고 깨끗한 평수로 2호점을 하나 더 내자는 이야기도 진지하게 오갔다니까요. 아들은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구상하는 듯 했지만 저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실을 다지는 것이 먼저라고요. 예전에 그 차갑고 어색하고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치욕스러웠던 뼈 해장국 사건은 이제 우리 가족에게 웃으면서 때로는 서로를 놀리면서 가끔씩 꺼내 이야기할 수 있는 조금은 특별하고 아련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은 추억거리가 되었습니다. 가끔 며느리 지혜가 지난 일을 떠올리며 어머니, 그때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교만했던 철딱선이었죠? 어머니께 그 차디찬 해장국 국물에 먹다 남은 밥을 말아드렸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하고 진심으로 멋쩍고 미안한 웃음을 지으면 저는 이제 마음의 모든 응어리가 풀렸다는 듯, 뭘 그런 오래전 일을 다 마음에 담아두고 그러니. 세월이 약이고 또 경험이 약이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콩나물 국밥집 차려서 대박 난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보면 내 그 창의적이고 아주 특별한 재능이 우리 가족을 살린 게야. 하고 넉살 좋게 농담을 건네곤 합니다. 그러면 아들 녀석은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아이고 어머니, 지혜씨, 두 분 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때 일만 생각하면 제가 지금도 등에서 식은 땀이 다 나고 밥 먹은 게 소화가 안 됩니다. 제발 잊어버립시다. 하며 질색하는 표정으로 손사래를 치죠. 그 모습을 보면 또 한바탕 우리 세 식구의 유쾌한 웃음꽃이 가게 안에 가득 피어납니다. 밤늦게 고단했던 하루의 장사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 손님까지 배웅한 뒤 가게의 낡은 셔터를 드르륵 소리나게 내리고 세 식구가 나란히 홀 한 구석에 있는 낡은 나무 테이블에 둘러앉아 그날 팔다 남은 따끈한 콩나물국밥 한 그릇씩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흰쌀밥에 훌훌 말아 나눠 먹으며 도란도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면 저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행복감과 깊은 충만함을 느낍니다. 예전처럼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큰 돈을 벌거나 화려하고 번듯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땀 흘리고 온갖 어려움과 위기를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힘을 합쳐 슬기롭게 헤쳐나오면서 이전보다 더욱더 단단하고 끈끈해진 우리 가족의 소중하고 깊은 사랑을 매일같이 매 순간 확인하기 때문일 거예요. 역시 사람은 거창하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직하게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서로에게 진심으로 기댈 수 있는 따뜻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곁에 있을 때 가장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법이라는 것을 저는 이 뜨끈하고 시원한 콩나물국밥 한 그릇을 통해 매일같이 새롭게 배우고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 녀석의 사업 걱정이나 며느리 지혜의 철없는 버릇 걱정보다는 주말이면 할머니 하고 달려와 안길
토끼 같은 손주 녀석들 맛있는 거 사줄 용돈 두둑이 챙겨줄 생각에, 그리고 우리 가족의 더 밝고 따뜻하고 행복한 내일을 함께 꿈꾸는 설렘에 입가에 저절로 흐뭇하고 감사한 미소가 떠나질 않네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뜨끈한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진심과 사랑, 바로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